어머니, 반찬값이요? 5만 원이면 충분하죠. 어차피 혼자 드시잖아요. 며느리 광숙이 책상 위에 5만 원권 한 장을 툭 던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돈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죠. 바로 그 순간 광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엄마였죠. 광숙은 환하게 웃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용돈 100만 원 지금 보냈어요. 이번 달은 좀 넉넉하게 드릴게요. 100만 원. 시어머니의 귀에 그 숫자가 꽂혔습니다. 자신은 5만 원, 친정엄마는 100만 원. 20배 차이였죠. 광숙은 여전히 밝은 목소리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갈게요. 제가 또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은 광숙이 시어머니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5만 원으로 한 달 반찬해 드세요. 요즘 물가도 안 올랐잖아요. 시장 가시면 충분히 사실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밥하고 손자 돌보고 청소하며 10년을 살았던 이 집. 그런데 한 달 반찬값이 5만 원. 며느리 친정엄마 일주일 용돈보다 적었죠.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친정에 택배를 보내는 걸 봤습니다. 한우 세트 300만 원짜리였죠. 송장에 적힌 받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엄마.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5만 원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쥔 돈이 너무 가벼웠죠. 그런데 시어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가 팔았다고 생각한 시골집. 그 집은 아직. 이번 영상에서는 반찬값 5만 원 받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날린 한 방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언제나 실제 숨겨진 인생 사연들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시골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65의 나이가 무색하게 떨리는 건 나이 탓이 아니었어요. 서울행 버스를 4시간이나 타고 왔는데도 피곤함보다는 설렘이 더 컸으니까요. 한 손에는 손자들 줄 과자 봉지를, 다른 손에는 며느리 줄 나물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서자 높다란 건물들이 나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시골 우리 집 마당에서는 하늘이 훤히 보였는데 여기선 고개를 한참 들어야 겨우 하늘 조각이 보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아들 얼굴 본 지도 6개월이 넘었고 손자들은 얼마나 컸을까 싶어서 얼굴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습니다. 시골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머리카락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어요. 손으로 대충 정리하고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광숙이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 애의 표정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광숙이의 목소리는 예의상하는 인사 같았습니다. 눈빛에는 반가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을 맞는 것처럼 당황스러움과 귀찮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잘 지냈니? 내가 웃으며 물었지만 광숙이는 대답 대신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 좀 주시지. 집이 엉망이에요. 문턱을 넘어 들어가며 나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광숙이의 차가운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깔끔하게 정리된 집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엉망이라는 말은 그저 나를 불편하게 만들려는 핑계였겠죠.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손자들 줄 과자하고 내가 좋아하는 고사리 말린 것 가져왔어. 광숙이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보따리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쓰레기라도 보는 것처럼. 어머님, 요즘 마트에 다 있는데 뭘 이런 걸 들고 오세요? 무거우셨겠네. 그 말에 가슴이 찔렸지만 나는 애써 웃었습니다. 시골 것이 더 맛있잖아. 정성이 들어가서.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쪽에서 이웃 김 씨가 지나가다 우리를 봤습니다. 김 씨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어요. 아이고, 시골에서 오셨나 보네. 도시 며느리는 정이 없어요. 너무 기대 마셔요. 그 말을 들은 광숙이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나는 재빨리 김 씨에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데. 하지만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광숙이가 나를 집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어머님, 왜 남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창피하게. 광숙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차가운 도시의 공기가 폐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안방에서 아들 종식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종식아. 잘 지냈니?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광숙이를 힐끔 쳐다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내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방에 짐 풀고 좀 쉬세요. 아들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광숙이의 목소리가 귀를 파고들었어요. 아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내일 친정 엄마 오시기로 했는데. 조용히 해. 어머니, 들으시겠다. 들으면 어때요? 사실인데. 내 손에 들린 보따리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시골집 부엌에서 정성껏 말린 고사리며 손자들 입에 넣어주려고 골라온 과자들이 초라하게만 느껴졌어요. 침대 끝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박한 믿음을 안고 넘어온 이 문턱이 어쩌면 내가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빌딩 숲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김 씨에게 했던 그 말이 공허하게 맴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여기 있지만 과연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일까요? 아니면 그저 불편한 손님일 뿐일까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서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포기하기엔 너무 멀리 왔으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믿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정성을 다하면 마음이 열릴 거라고, 그런 순박한 믿음이 나를 얼마나 더 아프게 할지 그때의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나는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시골에서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도시에서도 어김없이 일찍 일어나게 되었어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집안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족들의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들렸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전등을 켰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어제 저녁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광숙이가 피곤해서 못했나 보다 싶어 나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시린 감각이 온몸을 깨웠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이 몇 가지 없더라고요. 시골집에서라면 텃밭에 나가 채소라도 뜯어왔을 텐데 여기선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있는 재료로 국이라도 끓여놓으면 아침에 편하겠다 싶었어요. 콩나물을 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광숙이가 아침마다 출근 준비하랴, 애들 학교 보내랴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조금이나마 수월해지겠죠.
며느리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국물이 팔팔 끓기 시작할 때쯤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광숙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들어왔어요. 나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이 시간에? 그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국 끓여놨어. 아침에 바쁠 것 같아서. 광숙이는 국 냄비를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싱크대 아래 수납장을 열어 세제통을 꺼내 들었어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세제 벌써 반 통이나 썼네요. 어제 설거지 하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릇이 좀 기름기가 있어서. 광숙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아니, 몇 개 안 되는 그릇 닦는데 세제를 왜 이렇게 많이 쓰세요? 이거 비싼 거예요. 친환경 제품이라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와주려고 한 일인데 오히려 잔소리를 듣게 되다니요. 하지만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다음엔 조심할게. 광숙이는 콧방귀를 뀌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진짜 시골에서는 그렇게 막 쓰셔도 되는데 여기는 달라요. 물값도 비싸고 세제값도 장난 아니에요. 그 말에 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속이 상했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 참았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른 아침에 누가 왔을까 싶어 광숙이가 문을 열러 갔어요. 돌아온 광숙이 손에는 우유 배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우유 넣을 때도 조심해 주세요. 지난번에 어머님이 정리하셨다가 유통기한 지난 거 모르고 내들이 먹을 뻔했잖아요. 나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내가 언제? 하지만 광숙이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우유를 냉장고에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하여튼 시어머니들은 다 자기가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더 일 만드시는 거예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아파트라서 그런지 이웃끼리도 서로 비밀번호를 알고 지내는 모양이었어요. 어머, 벌써 일어나셨네요? 김씨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광숙이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이 새벽부터 부엌에서 뭘 하시느라. 저도 잠을 설쳤네요. 김씨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요즘 시어머니들은 그냥 편하게 계시면 되는데 괜히 일하신다고 나서서 며느리만 더 힘들게 하시네. 그 말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정말 도와주려고 한 건데 오히려 방해만 된 걸까요? 광숙이가 김씨에게 커피를 권하며 거실로 나가는 걸 보고 나는 국 냄비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식구잖아요. 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부엌 안에서만 맴돌았어요.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정성껏 끓인 국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쓸데없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가스불을 끄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내 존재 자체가 이 집에서는 불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광숙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언니,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진짜 지옥이에요. 뭘 해도 간섭, 안 해도 눈치. 그냥 시골에 계시면 좋을 텐데. 김씨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누가 시부모 모시고 살아요? 각자 편하게 사는 게 최고죠.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주름지고 거친 이 손으로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네요.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어둠이 걷히듯 내 마음속의 희망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내 진심을 알아주겠죠. 그런 믿음으로 나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그것이 가족을 위한 내 헌신이라고 믿으면서 하지만 그 헌신이 나를 얼마나 작은 존재로 만들어갈지 그때의 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의 리듬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조용히 집안일을 하고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아침상을 차려놓았습니다. 광숙이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불평은 줄어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나는 거실에서 손자들 양말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학교 다녀온 손자가 발가락이 삐져나온 양말을 신고 있길래 새로 사줄 돈도 아깝고 해서 직접 고쳐주려고 했어요. 한 땀 한 땀 정성껏 바느질하는데 광숙이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내 앞에 섰습니다. 하얀 봉투를 내밀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번 달 반찬값이에요.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투를 받아 열어보니 5만 원짜리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한 달 반찬값이니? 광숙이가 눈을 흘기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이 시장 보시는 거 도와드리려고요. 요즘 물가도 비싸니까 알뜰하게 쓰셔야 될 거예요. 그 순간 광숙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엄마라는 글자가 떴어요. 광숙이는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네, 방금 입금했어요. 100만 원 확인하셨죠? 내 손에 들린 5만 원짜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광숙이는 계속 통화를 이어갔어요. 엄마 병원비에 보태 쓰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딸이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건강이 최고예요. 전화를 끊은 광숙이가 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반찬은 동네 마트에서 세일하는 거 위주로 사세요. 굳이 비싼 거 살 필요 없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거실로 들어온 아들 종식이가 상황을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광숙이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 반찬값 드렸어. 앞으로 시장 보시는 거 도와드리려고. 종식이가 봉투를 흘끔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5만 원? 그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광숙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가 적어요? 우리 엄마는 혼자 사시는데도 한 달에 3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시는데 어머님은 우리랑 같이 드시잖아요. 반찬값만 보태시면 되는 거죠. 종식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그런 아들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 아들이지만 아내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광숙이는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광수가, 이거 내 엄마가 보낸 선물이래. 아까 택배 왔길래 대신 받았어. 큰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 한우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광숙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엄마가 이런 걸 또 보내셨네. 매달 용돈 보내드리는 것도 미안한데. 김씨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는 복 받으셨다. 딸이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고 명절 때마다 선물 보내주고. 광숙이가 겸손한 척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당연한 거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엄마인데 나에게는 5만 원이 전부라니. 게다가 그 돈마저도 아까워하는 눈빛이었어요. 김 씨가 나를 힐끔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편하시겠네요. 며느리가 알아서 다 해주니.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손자 양말을 꿰매던 바늘이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빨간 피가 한 방울 맺혔어요. 아프다기보다는 서러웠습니다. 이 피 한 방울처럼 내 존재도 이 집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밤이 되어 방에 돌아온 나는 봉투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5만 원. 시골에서라면 넉넉한 돈이지만 서울 물가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했어요. 지갑을 열어가지고 온 돈을 세어봤습니다. 10만 원 정도 남아 있었는데 이것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광숙이가 했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맞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지만 그 돈에는 존중과 인정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친정 엄마에게는 100만 원의 존중을, 시어머니에게는 5만 원의 무시를. 눈물이 났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아서요. 대신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가족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지만 그때의 나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겪을 모욕과 무시에 비하면 이 5만 원짜리 봉투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는 것을요. 그래도 나는 믿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내 진심을. 시어머니도 엄마라는 걸 깨닫게 되겠지. 언젠가는. 그런 어리석은 희망을 품고 나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일해야 하니까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이고 그것이 내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5만 원짜리를 지갑에 넣고 동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광숙이가 알려준 대로 세일하는 물건 위주로 사려고 마음먹었어요. 시골 장터와는 달리 번화한 도시 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물가를 확인하는 순간 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김치 한 통에 15,000원, 멸치 한 봉지에 8,000원, 달걀 한 판에 7,000원. 머릿속으로 계산해보니 기본 반찬 몇 가지만 사도 5만 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시골에서는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김치를 담그고 장터에서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돈이었어요. 반찬 가게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뭐 찾으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치하고 멸치, 달걀 정도 사려고 하는데 혹시 좀 싸게 살 수 있을까요? 주인 아주머니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줌마, 요즘 물가 몰라요? 이 정도면 싼 거예요. 마트 가면 더 비싸요. 그때 옆에서 장을 보던 젊은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이 동네는 물가가 비싸요. 차라리 대형마트 가서 떨이 상품 사세요. 거긴 유통기한 임박한 거 반값에 팔거든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떨이 상품이라니. 내가 그 정도로 초라해 보였나 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마트가 어디? 내 말을 끊으며 반찬가게 주인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 안 사실 거면 그만 가세요. 구경만 하는 손님 때문에 장사 못하겠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쏠렸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쯧쯧, 돈도 없으면서 뭘 사러 왔대. 요즘 노인들 참 불쌍해. 자식들이 용돈도 안 주나 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대형마트로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마트에 도착해서 떨이 코너를 찾았습니다.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남은 상품들이 빨간 스티커와 함께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눈치를 보며 조금이라도 나은 물건을 고르려고 애쓰는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나도 그들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죠. 간신히 몇 가지를 골라 계산대에 섰는데 뒤에 줄 선 젊은 부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머니 불쌍하다. 떨이만 사네. 그러게. 자식들이 뭐 하는지. 나는 고개를 숙인 채 황급히 계산을 마쳤습니다. 마트를 나오며 든 비닐봉지가 한없이 가벼웠어요. 5만 원으로 산 것이 고작 이것뿐이라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집 김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내 손에 봉지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 장 보고 오셨네요? 근데 양이 적네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만 샀어요. 김 씨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광숙이가 반찬값 얼마나 줬길래 그것밖에 못 사셨어요? 설마 제대로 안 줬나? 그 순간 대답하기가 곤란했습니다. 5만 원이라고 말하면 며느리 흉이 될 것 같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에 걸렸어요. 충분히 줬어요. 내가 아껴 쓰려고 조금만 산 거예요. 김 씨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뻔해요.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돈 쓰는 걸 얼마나 아까워하는데. 우리 동네만 해도 시어머니 반찬값 떼먹는 며느리가 한둘이 아니에요. 집에 돌아와 부엌에 장본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가 텅 비어 보였어요. 이걸로 한 달을 어떻게 버티나 싶어 막막했습니다. 거실에서는 광숙이가 친정엄마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 백화점에서 옷 샀어요. 30만 원짜리인데 예쁘죠? 사진 보내드릴게요. 30만 원. 내 반찬값의 6배였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손자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나는 재빨리 일어나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지만 냉장고를 열어보니 해줄 게 별로 없었어요. 겨우 라면을 끓여주었습니다. 손자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그나마 위안이 되었어요. 저녁에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 초라한 반찬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오늘 장 안 보셨어요? 광숙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 반찬값 드렸는데도 이것밖에 안 사오셨대요. 일부러 아끼시나 봐요. 아들이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어요. 시장 물가가 비싸더라. 앞으로는 좀 더 알뜰하게 장 봐야겠어. 그날 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만 원이라는 돈이 이토록 초라하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시장에서 받은 수치심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매달 이런 굴욕을 견뎌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위로가 나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거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있는 내 모습이 마치 유령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은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나는 그 대화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어요. 광숙이가 만든 스테이크가 식탁 중앙에 놓여 있었고, 내가 시장에서 사온 반찬들은 구석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승진 발표 났어? 광숙이가 종식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이야. 다음 달에나 나올 것 같아. 에이, 답답하네. 벌써 3년째 대리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광숙이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아들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내가 끼어들면 분위기만 어색해질 것 같았거든요. 손자가 갑자기 내가 끓인 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국 맛이 이상해요. 짜요. 광숙이가 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또 간을 너무 세게 하셨네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해요? 애들 건강 생각 좀 해주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명 아침에는 싱겁다고 했었는데 이번엔 짜다고 하니 어떻게 맞춰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다음엔 더 신경 쓸게. 종식이가 나를 힐끔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저는 맛있게 먹고 있어요. 하지만 광숙이가 차가운 시선으로 남편을 쏘아봤습니다. 당신은 뭐든 괜찮다고만 하니까 문제예요. 건강 생각해야죠.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메어와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광숙이의 친정 어머니였어요.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 한눈에도 부유해 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엄마 왔어. 광숙이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그 밝은 표정이 내게 보여준 차가운 얼굴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엄마, 저녁 드셨어요? 제가 특별히 스테이크 구웠는데 드세요. 친정 어머니가 식탁에 앉으며 나를 흘끔 봤습니다. 어머, 시어머님도 계셨네요. 그 인사가 마치 아직도 여기 있었어요?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광숙이가 재빨리 새 접시와 포크, 나이프를 꺼내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내 앞에는 여전히 낡은 숟가락과 젓가락뿐이었죠. 엄마, 이번에 새로 산 식기예요. 어때요? 예쁘죠? 어머, 정말 고급스럽네. 우리 딸 센스 좀 봐. 두 사람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손자가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외할머니, 선물 가져오셨어요? 그럼 우리 강아지한테 장난감 사왔지. 친정어머니가 가방에서 비싼 장난감을 꺼내자 손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나는 며칠 전 시장에서 1,000원짜리 사탕을 사준 기억이 떠올라 더욱 초라해졌어요. 광숙이가 어머니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피곤하시죠? 제가 안마해 드릴게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엄마인데 왜 나에게는 저런 따뜻함이 없을까? 같은 시어머니인데 왜 이렇게 대우가 다를까? 이웃집 김 씨가 문득 들렀다가 이 광경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광숙 씨는 친정 엄마한테는 정말 효녀네요. 광숙이가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는 저한테 최고니까요. 그 말이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는 최고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내가 일어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마음까지 시려왔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믿고 왔지만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저 귀찮은 식객, 눈엣 가시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골로 돌아가면 혼자가 될 텐데 그게 더 두려웠어요. 외로움이 무서워서 가족이라는 이름에 매달리고 있었던 거죠. 조금만 더 참자.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행복한 웃음 속에 내 자리는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 거실을 지나가는데 광숙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희 집에서 지내시면 안 돼요? 시어머님 방 비우면 되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를 내쫓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려 벽을 짚고 겨우 방까지 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울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아서. 내가 이 나이에 어디로 가란 말인가. 창밖의 서울 야경이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오히려 내 처지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아직은 떠날 수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무엇보다 아직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으니까요. 어리석은 희망이었지만 그것마저 놓으면 정말 끝일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여기서 견딜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어제 들은 그 말들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더 잘하면, 더 노력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마침 다음 주가 큰손자 생일이었습니다. 10살이 되는 특별한 날이니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지갑을 열어 남은 돈을 세어봤습니다. 6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아침에 광숙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손자 생일이던데 내가 떡이라도 맞춰올까? 광숙이가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투에는 거절의 의미가 분명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뭔가 해주고 싶은데. 광숙이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그러시면 어머님이 입으실 옷이나 사세요. 생일 파티 때 초록색 블라우스 같은 거 입고 오시면 분위기 안 맞아요. 초록색 블라우스. 내가 제일 아끼는 옷이었는데 촌스럽다는 뜻이었죠. 가슴이 아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동네 재래시장으로 갔습니다. 손자 선물을 사려고요. 장난감 가게를 지나가다 로봇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000원짜리였는데 손자가 좋아할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 이거 얼마예요? 10,000원이요. 근데 이거 중국산이라 금방 고장나요. 주인 아저씨의 말에 망설여졌지만 그래도 샀습니다. 비싸지 않아도 할머니 마음이 담겨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백화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쇼윈도에 화려한 옷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광숙이 말대로 새 옷을 사야 하나 고민하다가 작은 부티크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옷 찾으세요? 점원이 물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손자 생일 파티에 입을 옷인데 너무 비싸지 않은 걸로. 점원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구석에 있는 세일 코너를 가리켰습니다. 저쪽에 할인하는 옷들 있어요. 결국 2만 원짜리 검은색 블라우스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서 입어봤어요. 새 옷인데도 왠지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생일 전날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손자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정성껏 고기를 넣고 푹 끓였어요. 아침에 일어난 손자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뭐해요? 우리 손자 생일이잖아. 미역국 끓였어. 손자가 환하게 웃으며 맛을 봤어요. 와, 맛있다. 할머니가 최고야.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광숙이가 부엌으로 들어오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어머님, 왜 미역국을 끓이셨어요? 내일 케이터링 온다니까요. 그래도 생일엔 미역국을. 내 말을 끊으며 광숙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무슨 미역국을 먹어요? 그런 건 시골에서나 하는 거죠. 생일 당일 집은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케이터링 음식이 도착하고 광숙이 친구들과 그 자녀들이 모였어요. 나는 새로 산 블라우스를 입고 거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광수가, 집이 너무 예쁘다. 애가 정말 잘생겼네. 누굴 닮았니? 친구들의 칭찬에 광숙이가 뿌듯해했습니다. 케이크가 나오고 촛불을 켰어요.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동안 나는 준비한 선물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선물 준비했어. 손자가 포장을 뜯자 10,000원짜리 로봇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어머, 이거 시장에서 파는 거네요. 광숙이 친구가 속삭였지만 다 들렸습니다. 손자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바로 옆에는 친구들이 준비한 비싼 레고며 게임기가 쌓여 있었거든요. 광숙이가 재빨리 로봇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마음으로 준비하신 거야. 고마워해야지. 그 마음으로라는 말이 오히려 더 비참하게 들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싸구려를 샀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사진을 찍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케이크 주위로 모였어요. 어머님도 오세요. 광숙이가 마지못해 부른 것 같았습니다. 나는 가족들 뒤쪽에 섰어요. 어머님, 너무 뒤에 계시네요. 안 나와요. 사진사가 말했지만 광숙이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은 사진 찍는 거 싫어하세요. 그렇게 나는 대부분의 사진에서 잘려나갔습니다. 가족 사진인데 가족이 아닌 사람처럼.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광숙이가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오늘 파티 대성공이었어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그 사진들 속에 나는 없겠죠.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방으로 돌아와 새로 산 블라우스를 벗었습니다. 옷장에 걸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집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새 옷을 입어도 선물을 준비해도 미역국을 끓여도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손자의 생일 파티는 끝났지만 내 마음속 파티는 시작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은 더 잘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그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비록 그 길이 점점 더 외롭고 험해지고 있었지만 생일 파티가 끝난 다음 날부터 나는 더욱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빨래를 돌리고 아이들 교복을 다림질했어요. 광숙이가 일어나기 전에 모든 걸 끝내려고 애썼습니다. 혹시라도 또 잔소리를 들을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광숙이가 다림질한 교복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왜 남의 일에 손대세요? 이거 다림질 라인이 다 틀어졌잖아요. 나는 당황해서 교복을 다시 봤습니다. 내 눈에는 깔끔해 보였는데 광숙이 눈에는 엉망이었나 봐요. 미안해. 도와주려고 한 건데.
광숙이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 만드시는 거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해요? 그날 오후 나는 우울한 마음에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이웃집 김 씨가 다가왔어요. 그녀는 내 옆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여사님, 요즘 얼굴이 어두우시네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김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어요. 저도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으니까 알아요. 며느리한테 구박받는 그 마음.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좀 힘들어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하자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광숙 씨가 좀 심하긴 해요. 동네에서도 소문났어요. 친정 엄마한테는 효녀인데 시어머니한테는 독하다고. 그때 마침 광숙이가 친정 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지나갔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을 잔뜩 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멀리서도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가요. 그래, 우리 딸. 엄마도 너랑 있으면 젊어지는 것 같아.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저런 딸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며느리라도 저렇게 대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김 씨가 혀를 찼습니다. 저것 봐요. 친정엄마한테는 저렇게 다정한데. 김 여사님은 너무 참고 사시는 거예요. 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해요? 참아야죠. 김 씨가 답답하다는 듯 내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가족이 뭐가 가족이에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김 여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대로 가다가는 병나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내가 더 잘하면. 김 씨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김 여사님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광숙 씨는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 안 했어요. 그 말을 남기고 김 씨는 떠났습니다. 나는 혼자 벤치에 남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지만 내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거실에서 광숙이와 친정어머니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오자 대화가 뚝 끊겼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광숙이가 마지못해 묻는 말에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산책 좀 했어. 친정어머니가 나를 흘끔 보더니 광숙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밖에 자주 나가시네. 혹시 동네에서 흉보고 다니시는 거 아니야? 광숙이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봤습니다. 어머님, 혹시 밖에서 우리 집 얘기하고 다니세요? 억울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광숙이는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날 저녁 광숙이는 종식이에게 불평했어요. 어머님이 동네 아줌마들이랑 어울려서 뭔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 망신시키시는 거 아닌가 몰라. 종식이는 피곤한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뭘 그런 걸 하시겠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예민한 게 아니라 조심하는 거죠. 시어머니가 밖에서 며느리 흉보고 다니면 우리가 동네에서 뭐가 돼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언제 흉을 봤다고. 오히려 광숙이를 두둔했는데 밤에 방에 누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김 씨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광숙이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런 생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내가 너무 어리석은 걸까? 다음 날 새벽 나는 또다시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엌에 가지 않았어요. 그냥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잘못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가만히 있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일하며 살아온 몸이 가만히 있으니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결국 나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인정받지 못해도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광숙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종식이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어요. 접시를 닦으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고 안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광숙이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유진아. 오랜만이네. 대학 동창인가 봅니다. 광숙이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실에 그대로 앉아 통화를 시작했어요. 아마 내가 부엌에 있는 걸 까먹었나 봅니다. 응, 나 잘 지내지. 너는 어때? 처음엔 평범한 안부 인사였습니다. 나도 딱히 관심 없이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광숙이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아, 시어머니? 당연히 같이 살지. 어휴, 말도 마. 진짜 지옥이야, 지옥. 순간 내 손이 멈췄습니다. 접시를 들고 있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뭐가 힘드냐고? 야, 숨 쉬는 것도 눈치 보여. 새벽부터 부엌에서 시끄럽게 뭘 하시는데 잠도 못 자겠어. 내가 조용히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시끄러웠나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반찬값이라고 5만 원은 줘. 어차피 우리 먹는 것 같이 드시는데 뭘 더 줘.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원칙이 있어야지. 광숙이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 다리가 후들거려서 싱크대를 붙잡아야 했어요. 친정 엄마, 그건 다르지. 우리 엄마는 나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 시어머니는 뭐 해준 게 있어? 아들 키운 거? 그건 당연한 거고.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을 수도 없었어요. 손에는 거품이 묻어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나가셨으면 좋겠어. 우리끼리 살면 얼마나 편할까. 근데 남편이 그런 말하면 싫어하니까 참는 거지. 그때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에 광숙이가 놀라서 부엌 쪽을 봤어요.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광숙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곧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유진아,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광숙이는 전화를 끊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봤어요. 어머님, 남의 전화 엿듣는 게 취미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설거지하면서 귀는 거실에 있었겠죠? 며느리 흉보는 재미가 쏠쏠하셨겠네요. 광숙이의 말투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깨진 접시 조각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어요. 놔두세요. 또 다치기라도 하면 병원비는 누가 내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광숙이와 마주봤습니다. 미안해. 일부러 들은 건 아니야. 내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간신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광숙이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일부러든 아니든 들으신 건 사실이잖아요. 어차피 다 들으셨으니 말하는데 저도 사람이에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아셔야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방금 들은 그 모든 말들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앞으로는 제발 저희 생활에 너무 관여하지 마세요. 어머님도 편하고 저희도 편한 게 최고잖아요. 광숙이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쾅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부엌에 혼자 남았어요. 바닥에 흩어진 접시 조각들이 내 마음 같았습니다. 산산조각이 나서 다시는 붙일 수 없을 것 같은 조심스럽게 조각들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손에 작은 상처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광숙이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지옥이라고 했죠. 내가 있는 게 지옥이라고.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짐덩이가 되었다니. 눈물이 베갯니들 적셨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또 시끄럽다고 할까봐. 창밖에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새벽 안개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내가 정말 나가야 하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시골집은 이미 팔았고 친척들도 다 멀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걸. 광숙이에게 나는 영원히 짐덩이일 뿐이라는 걸.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게 내 운명인가 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숨소리조차 죄가 되는 것 같아서요. 광숙이는 내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나도 그녀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이상한 동거가 시작된 거죠. 하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깨진 접시 조각을 치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집 김 씨가 초인종을 눌렀죠. 손가락 끝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걸 숨기려고 급하게 행주로 감쌌습니다. 김 여사님, 괜찮으세요? 접시 깨지는 소리가 들려서 김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억지로 웃어 보였죠. 아유, 그냥 손이 미끄러졌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김 씨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부엌 한쪽에 쌓인 설거지 거리와 싱크대에 놓인 깨진 접시 조각들을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죠. 김 여사님, 잠깐 나와서 차나 한잔 하시죠. 거절하려 했지만 김 씨가 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마당 한쪽 벤치에 앉자마자 김 씨가 입을 열었죠. 아까 며느리 통화 소리 다 들렸어요. 벽이 얇아서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엿들은 그 통화를 김 씨도 들었다니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아니에요. 광숙이도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애들 키우고 직장 다니고 변명처럼 들린 걸 알면서도 며느리를 감싸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김 씨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친 손등이 떨리고 있었죠. 김 여사님,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반찬값 5만 원? 친정 엄마한텐 100만 원씩 용돈 보내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식구인데 내가 나가면 저 집은 누가 돌보겠어요. 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스스로도 설득력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김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식구요? 김 여사님을 파출부 취급하는 게 식구입니까? 생일 파티 때도 사진 한 장 같이 안 찍었다면서요? 그건 내가 사진 찍는 걸 싫어해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다 봤어요. 프레임 밖으로 밀려나는 거. 김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는 할 말이 없었죠. 정말 그랬으니까요. 손자 생일 케이크 앞에서 모두가 웃을 때 나만 카메라 앵글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어머니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걸 당연한 거라고 여기죠. 감사는커녕 잔소리만 하면서 김 씨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도 봤어요. 며느리가 명품 가방 들고 나가면서 어머니한텐 구멍난 양말 신으라고 하는 거. 그 말에 발가락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정말로 어제 광숙이는 새 구찌 가방을 들고 나갔고 나는 실로 꿰맨 양말을 신고 있었으니까요. 너무 참고 살면 병나요, 김 여사님. 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같은 시어머니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평생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 할 나이에 며느리 눈치 보면서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마당에 쌓이는 걸 보면서 생각했죠. 내 마음도 저렇게 차갑게 얼어가고 있구나. 김 씨, 나도 알아요. 내가 바보같이 산다는 거. 처음으로 솔직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떡해요. 아들 하나 믿고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이제 와서 갈 데도 없고. 김 씨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도 이대로는 안 돼요. 며느리가 선을 넘었어요. 시어머니를 뭘로 보는 거예요? 공짜 가정부, 돈 안 드는 식모. 그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말 나는 이 집에서 뭘까요? 가족일까요? 하인일까요? 눈발이 거세졌습니다. 김 씨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죠. 김 여사님,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지키세요. 김 씨가 돌아간 뒤 나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상처에서 흐르던 피는 이미 멈췄지만 마음의 상처는 계속 벌어지고 있었죠. 거실로 들어가니 광숙이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셨어요? 설거지 안 끝났잖아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을 다시 줍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처럼 네, 알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내 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내 모습이 있었죠. 밝게 웃고 있는 20살의 순정이. 그때는 꿈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언제부터 나를 잃어버렸을까요? 창밖에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눈발 속에서 내 웃음이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죠. 저녁 7시 식탁에 국을 올려놓고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된장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내가 새벽부터 끓인 국이었습니다. 멸치를 7번이나 씻어서 비린내 하나 없게 만든 정성이 가득한 국이었어요. 광숙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탁 내려놓더니 한숨부터 쉬었죠. 피곤한 얼굴로 식탁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된장국이네요. 그 말투에는 지겨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내일은 다른 국 끓일게. 미역국이나 북어국으로. 광숙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자에 앉더니 숟가락도 들지 않고 말했죠. 어머님, 이제 그냥 방에 계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되물었죠. 무슨 말이니? 광숙이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힘드실 테니까요.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순간 종식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니 희망이 생겼죠. 하지만 종식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드폰만 보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종식아, 국 좀 먹어봐. 오늘 특별히 신경 써서 끓였어.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애원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걱정됐지만 이미 늦었죠. 종식이가 한 숟갈 떠먹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편하게 계세요. 광숙이 말이 맞아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들마저도 나를 밀어내고 있었어요. 광숙이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이 주방에 계시면 저도 불편하고요. 그냥 방에서 TV나 보시면서 쉬세요. 편하잖아요. 편하다. 그 단어가 이상했습니다. 내가 언제 편한 걸 원했던가요? 나는 그저 가족과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인데. 그래, 그럼 내가 방에 있을게.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물러나다니. 하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방으로 돌아오는 길, 복도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김 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그 집, 이젠 선 넘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제 나는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방 창문으로 부엌이 보였습니다. 광숙이가 내가 끓인 국을 싱크대에 버리고 있었어요. 하수구로 흘러들어가는 국물을 보면서 생각했죠. 내 정성도 저렇게 버려지는구나. 문득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는 게 전부인 삶. 그런데 이제는 그마저도 필요 없다고 하네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네 친구였죠. 순정아, 잘 지내니? 그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응, 잘 지내. 아들 집에서 편하게 있어.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이 더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똑딱똑딱. 그 소리가 내 남은 시간을 세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9시.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모양이었어요.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흘러왔죠. 그 웃음 속에 내 자리는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저녁도 못 먹었으니까요. 하지만 부엌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방해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랍에서 과자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과자였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과자를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언제부터 눈치만 보게 됐을까? 시골집이 그리웠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내 공간이었던 그곳. 마당에 심은 상추와 고추, 이웃들과 나눈 정. 모든 게 그리웠어요. 10시가 되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자러 간 모양이었죠. 살금살금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식탁 위를 보니 국그릇은 그대로 있었어요. 국은 완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었죠. 그 차가운 국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도 저렇게 식어가고 있다는 걸. 이 집에 대한 애정도 가족에 대한 기대도 모두 식어가고 있었어요. 국그릇을 들어 싱크대에 부었습니다.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국물 소리가 구슬펐죠. 마치 내 인생이 저렇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말이 부엌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어요.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죠. 김 씨의 말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요. 자존심. 내게도 그런 게 있었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밤 11시.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이불 하나와 오래된 사진 몇 장이 전부인 방이었죠. 창문 밖으로 들리는 거실 TV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은 또 무슨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걸까요?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렸지만 그 웃음 속에 내 자리는 없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2장. 그게 전부였어요. 광숙이가 준 5만 원은 이미 다 써버렸죠.
시장에서 반찬 사고, 세제 사고, 손자들 간식 사니까 남은 게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었더니 구멍난 양말이 3켤레나 있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삐져나올 정도로 구멍이 컸죠. 새 양말 1켤레가 3,000원인데 그 돈도 아까웠습니다. 살 돈도 없으니 버릴 수도 없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바느질 상자를 꺼냈어요. 녹슨 바늘과 색이 바랜 실뭉치가 들어 있었죠. 시골집에서 가져온 거였습니다. 그때는 이게 필요할 줄 몰랐는데 바늘에 실을 깨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나이 탓인지 아니면 서러움 탓인지 실이 자꾸 바늘길을 빗나갔어요. 3번, 4번, 5번. 계속 실패했죠. 겨우 실을 꿰고 양말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갈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왜 이렇게 구슬픈지 문득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양말을 꿰매던 새댁 시절. 그때는 행복했죠. 가난해도 희망이 있었고 힘들어도 웃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남았을까요? 바늘이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피가 한 방울 맺혔어요. 그 붉은 피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바늘 끝에 떨어졌어요. 양말 천이 젖었죠. 내가 언제 이렇게 작아졌을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5살.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건 구멍난 양말뿐이라니. 거실에서 광숙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내일 백화점 가서 새 옷 좀 사야겠어요. 세일한대요. 종식이가 대답했죠. 그래, 카드 써. 보너스 나왔으니까. 보너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들이 보너스를 받았는데 엄마한테는 한 푼도 안 주는구나. 새 양말 1켤레 값도 안 주는구나. 실이 엉켰습니다.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였죠. 마치 내 인생 같았어요.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이기만 하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 여사님, 괜찮으세요? 옆집 김 씨였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왜 왔을까요? 네, 괜찮아요. 목소리를 밝게 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불 켜고 계시길래 혹시 잠이 안 오시나 해서요. 김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양말 꿰매고 있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실이 뚝 끊어졌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실이 버티지 못하고 끊어진 거였죠. 그 순간 내 마음도 함께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김 씨가 계속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네, 정말 괜찮아요. 늦었으니 들어가세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김 씨의 발걸음이 멀어졌어요. 다시 실을 꿰려 했지만 이번엔 눈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턱 끝에서 떨어졌어요. 양말 위로 눈물이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죠. 화장대 위에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초라한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죠. 이게 정말 나일까요? 한때는 예쁘다는 소리도 들었던 김순정인데 손자들 방에서 자장가가 들렸습니다. 광숙이가 아이들을 재우는 모양이었어요. 그 자장가 소리가 왜 이렇게 서럽게 들리는지. 나도 저렇게 종식이를 재웠었는데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줬었는데 양말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꿰맬 힘이 없었어요. 구멍은 그대로였고 실은 끊어졌고 바늘은 녹슬었죠. 모든 게 망가진 채로 그대로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낡은 이불이 차가웠어요. 전기장판도 고장난 지 오래였는데 고칠 돈이 없었죠. 추위에 몸을 웅크리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해요.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해야 하죠. 그런데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데,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창문 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차가운 겨울 달이었죠. 그 달빛이 구멍난 양말을 비쳤습니다. 마치 내 인생의 구멍을 비추는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그 말이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그저 침묵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침 7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못 치운 그릇들이었죠. 광숙이가 또 그대로 놔두고 잔 거였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니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밤새 추위에 얼어있던 손가락이 겨우 풀렸죠. 냄비를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왼쪽 팔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팔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갑자기 힘이 빠졌습니다. 냄비가 손에서 미끄러졌죠. 쨍그랑 바닥에 떨어진 냄비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싱크대를 잡으려 했지만 오른손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타일이 뺨에 닿았죠. 엄마, 종식이가 뛰어왔습니다. 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말을 하려 했지만 혀가 굳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구급차, 119에 전화해. 빨리. 종식이가 소리쳤습니다. 광숙이가 황급히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광숙이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섞여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네, 주소는. 구급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빨간 불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죠. 들것에 실려나가면서 종식이 얼굴을 봤습니다. 아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슬픔인지 아니면 부담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하얀 천장이 빙빙 돌았습니다. 의사들이 뭔가 말하고 있었지만 잘 들리지 않았어요. 주사 바늘이 팔에 꽂히고 기계 소리가 울렸죠.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신이 들었을 때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온몸에 선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심장 박동 소리가 기계음으로 울렸죠. 삐, 삐, 삐. 의사가 종식이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왼쪽 반신마비가 왔어요. 재활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반신마비.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평생 남의 도움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된 거였어요. 광숙이가 복도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네, 병원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진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젠 완전 짐 덩어리네요.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실 것 같아요. 짐 덩어리.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을 수조차 없었어요. 왼팔이 움직이지 않았으니까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링거를 갈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불편한 데 없으세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그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겨우 눈짓으로 대답했죠. 밤이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은 조용했어요.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만 간간히 들렸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이렇게 누워서 남에게 짐만 되다가 죽는 건가? 종식이가 면회를 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재활치료 열심히 하면 많이 좋아진대요. 아들의 말에는 희망보다 의무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래도 고마웠어요. 적어도 와서 얼굴을 보여줬으니까.
광숙이는 병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의식이 돌아왔지만 몸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왼쪽 팔과 다리는 완전히 마비됐고 말도 어눌하게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래요. 중환자실 비용이 너무 비싸서 광숙이가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불만이 가득했죠.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가고 있었어요. 새들이 날아다녔죠. 자유롭게, 나도 저렇게 자유롭던 때가 있었는데. 그래, 이젠 내가 짐이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눌한 발음이었지만 그 말만은 분명했어요. 하얀 천장이 흐릿해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병원의 하얀 불빛이 눈부셨어요. 그 빛 속에서 내 삶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시골집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꿈이었어요.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시원했죠. 남편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순정아, 고생했어. 그 한마디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꿈속에서도 울고 있었어요. 깨어나니 병실이었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병원 침대, 하얀 천장, 기계 소리, 그리고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죠. 휠체어에서 내려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왼쪽 다리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아서 한 발짝 떼는 것도 힘들었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끌리는 왼발, 떨리는 손. 이게 정말 나일까요? 차 안에서 광숙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비가 1,500만 원이나 나왔어요. 보험 처리에도 500만 원은 우리가 내야 해요. 종식이가 운전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아들의 얼굴이 무표정했죠. 나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거리가 낯설었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세상인데도 내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 계단이 산처럼 높아 보였습니다. 3개뿐인 계단인데 오르는데 5분이나 걸렸어요. 광숙이가 뒤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이제 방에만 계세요. 거실이나 부엌에 나오시면 위험해요. 그 말이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위험한 건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폐가 되는 거겠죠. 방문을 열었을 때 한 달 전 그대로였습니다. 구멍난 양말이 아직도 바느질 상자 옆에 놓여 있었어요. 그날 밤 꿰매다 만 그 양말이.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 자격도 없는 몸이 됐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혼자 방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광숙이가 쟁반에 밥과 국을 담아왔는데 플라스틱 숟가락이었어요. 쇠숟가락은 떨어뜨리면 시끄러워서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이제 쇠숟가락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된 거였어요. 밥을 먹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국그릇을 들다가 흘렸어요. 이불에 국물이 번졌죠. 휴지로 닦으려 했지만 왼손이 움직이지 않아서 제대로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손자들이 할머니를 찾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도 아무도 나를 그리워하지 않았나 봐요.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지만 복도에서 광숙이와 마주쳤어요. 어머님, 밤에 돌아다니시면 넘어져요. 방에 요강 놔드릴게요. 요강. 그 단어가 칼처럼 박혔습니다. 65살에 요강을 써야 한다니. 인간의 존엄마저 빼앗기는 기분이었어요. 괜찮아. 화장실 갈 수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광숙이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종식이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응, 괜찮아. 대답하고 돌아서는데 종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비가 너무 빠듯해요. 당분간 절약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절약? 내가 뭘 더 절약할 수 있을까요? 이미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고 유통기한 지난 과자를 먹고 있는데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전기장판은 여전히 고장난 채였어요.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이불을 끌어당기려 했지만 왼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보던 그 달이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보는 달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이 더 따뜻했던 건 적어도 거기서는 환자로서 대접받았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네 친구였죠. 순정아, 퇴원했다며? 축하해. 축하라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뭐가 축하받을 일인지. 응, 오늘 왔어. 집이 최고지. 병원은 답답하잖아. 친구의 말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이 병원보다 더 춥고 외롭다는 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방이 더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똑딱똑딱. 그 소리가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광숙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약 드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광숙이가 약봉지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물은 없었습니다. 물은 알아서 드세요. 저 피곤해서 먼저 잘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나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책상 위에 물병을 찾았어요. 비어 있었죠. 목이 말랐지만 부엌까지 갈 힘이 없었습니다. 약을 침으로 삼켰습니다. 목에 걸려 캑캑거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젠 숨 쉬는 것도 미안하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말이 방 안에 메아리 쳤어요.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림자처럼 사는 것. 그게 이제 내 삶이 된 거였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죠. 그때는 정말 가족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혼자였던 걸까요? 자정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왼쪽 몸이 저려서 자세를 바꾸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삐걱. 오래된 경첩이 내는 소리였죠. 처음엔 종식이가 나를 보러 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발걸음 소리가 달랐습니다. 슬리퍼를 신은 가벼운 발걸음이었어요. 광숙이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있었어요. 작은 불빛이 방 안을 비췄죠. 나는 숨을 죽이고 눈을 감은 척했습니다. 왜 한밤중에 내 방에 왔을까?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광숙이가 화장대로 다가갔습니다. 서랍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열었지만 나무 서랍 특유의 끼익 소리는 숨길 수 없었죠. 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서랍 안을 비쳤습니다. 광숙이의 손이 무언가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낡은 손수건, 오래된 사진들을 하나씩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죠. 그리고 서랍 깊은 곳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금반지였어요.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사준 유일한 금반지. 평생 한 번도 팔 생각을 하지 않았던 내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거였죠. 광숙이가 그걸 손전등에 비춰보고 있었습니다. 반지가 희미하게 반짝였어요. 이어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시골집 팔고 받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죠.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죽을 때 장례비라도 되라고 아껴둔 돈이었어요. 광숙이가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손전등으로 잔액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뭘 찾니, 광수가?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광숙이가 깜짝 놀라 손전등을 떨어뜨렸어요. 통장과 반지도 바닥에 떨어졌죠. 손전등 불빛이 천장을 향해 비쳤고 그 희미한 빛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광숙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는 듯 목소리를 가다듬었죠. 어머님, 안 주무세요? 그냥 방 정리 좀 하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정에 남의 방 서랍을 뒤지는 게 정리일 리 없었죠. 통장하고 반지는 왜 꺼냈니? 내가 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광숙이가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통장은 서랍에 넣었지만 반지는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거든요. 이 반지 비싸 보이네요. 어머님이 가지고 계실 필요 있나요? 병원비도 많이 나왔는데. 광숙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도둑이 들킨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당했죠. 그건 내 반지야. 남편이 준 거야.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죽은 사람 물건 붙잡고 있어서 뭐해요? 산 사람이 써야죠.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죽은 사람, 남편을 그렇게 표현하다니. 돌려줘. 내가 손을 뻗었지만 왼팔이 마비된 상태라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오른손만으로 애타게 손짓했죠. 광숙이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집 생활비도 빠듯한데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있어서 뭐 하시게요? 쓸데없는 것. 내 인생의 마지막 추억마저 쓸데없다고 하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데 뜨겁지 않았어요. 차가운 눈물이었죠. 피처럼 느껴지는 눈물이었습니다. 이젠 정말 끝이구나.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광숙이를 보며 말했어요. 내가 내 방에 도둑처럼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려 했구나.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니? 광숙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둑이라니요. 가족끼리 무슨 도둑이에요? 어머님 재산도 결국 종식이 거 아닌가요? 가족. 그 단어가 이렇게 추악하게 들릴 수도 있구나. 방문이 열렸습니다. 종식이가 들어왔어요. 복도 불이 켜져 있었는데 우리 목소리를 듣고 온 모양이었죠. 무슨 일이야? 종식이가 물었습니다. 광숙이가 재빨리 말했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반지 찾으신다고 해서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식이는 내 눈을 보지 않고 광숙이만 바라봤어요. 엄마, 늦었으니까 주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목소리였죠. 광숙이가 반지를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던지듯이 놓고 나가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귀중품 관리 잘하세요. 치매 오면 곤란하니까. 치매. 그 말이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어요. 나는 화장대 위의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손을 뻗어 잡고 싶었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무너진 건 돈이 아니라 신뢰였다는 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마지막 끈이 끊어진 거였어요.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 피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느껴졌어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달이 보였어요. 차갑고 쓸쓸한 달이었죠.
저 달처럼 나도 혼자구나. 완전히 혼자. 새벽 4시. 눈을 뜨니 어둠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여명이 보였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이상하게 정신은 맑았습니다. 어젯밤 광숙이가 내 방을 나간 후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집으로 가야 한다. 내 집으로.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왼쪽 몸은 여전히 마비 상태였지만 오른손으로 침대를 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시골에서 가져온 낡은 옷 몇 벌이 전부였죠.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속옷 3벌, 양말 2켤레, 초록 블라우스 1벌, 화장대 위에 금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어젯밤 광숙이가 훔치려던 그 반지였죠. 손가락에 끼웠어요. 헐렁했지만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니까.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시골집 관리비로 모아둔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죠. 많지 않았지만 시골에서 살기엔 충분했어요. 내 이름으로 된 통장, 내 돈, 이것도 가져가야 했습니다. 사진 한 장도 챙겼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흑백 사진이었죠. 시골집 마루에 걸어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손자들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행복해라.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게 다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돌아섰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상쾌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운 공기였죠. 신발을 신는 게 힘들었지만 천천히 해냈습니다. 낡은 운동화였지만 이제는 나를 집으로 데려갈 신발이었어요.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새벽 거리는 고요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죠. 지팡이 소리만 딱딱 울렸습니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느리지만 확실하게 걸었어요.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택시를 탔습니다. 돈이 아까웠지만 지팡이를 짚고 걷기엔 너무 멀었거든요. 택시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어디 가세요? 집에 가요. 시골집으로. 대답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집. 그래, 나에겐 아직 집이 있었어요.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첫 버스가 막 준비 중이었습니다. 고향 가는 버스였어요. 표를 끊으며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이 도시에 오지 않을 거라고. 할머니, 짐 들어드릴까요? 젊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었어요. 버스 맨 뒷자리 창가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도시 풍경이 뒤로 흘러갔습니다. 아파트들이 멀어졌고 가로등이 희미해졌죠. 그 모든 것들이 과거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종식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지만 전원을 꺼버렸죠. 이제는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버스가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논밭, 산, 개울. 어릴 때부터 보던 풍경들이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움의 눈물이었어요. 헌신은 사랑이 아니었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나로 살아야지. 내 집에서 3시간이 지났을까요? 버스가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내리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감격 때문이었죠. 공기가 달랐습니다. 도시의 답답한 공기가 아닌 시골의 맑은 공기였어요. 마을 입구에서 이웃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순정이 아니야? 언제 왔어? 방금 왔어요. 이제 집에서 살려고요. 잘했어. 역시 고향이 최고지. 이웃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대문이 보였어요. 녹슨 대문이었지만 내 집 대문이었죠.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지만 반가운 소리였어요.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빈집이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내 집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심은 감나무가 여전히 서 있었고 장독대도 그대로였죠. 여보, 나왔어. 빈 마당에 대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들을 리 없지만 인사하고 싶었어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청소하면 됐어요. 왼팔은 쓸 수 없지만 오른팔로도 충분했습니다. 시간은 많으니까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낡은 부뚜막이 그대로 있었어요. 여기서 다시 밥을 지을 거예요. 나를 위한 밥을.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남편 사진을 꺼내 벽에 걸었습니다. 금반지를 만지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집에서 편히 살게. 혼자지만 괜찮아.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었어요. 마당의 텃밭을 다시 일궈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800만 원. 시골에선 충분한 돈이었어요. 병원에도 가야 하고 약도 사야 하지만 넉넉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쓰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이웃집에서 누군가 왔습니다. 순정아, 저녁 같이 먹자. 그래, 고마워.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선 눈치 볼 필요가 없었어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었죠. 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이젠 정말 집이구나. 혼잣말이 미소가 되어 번졌습니다. 창밖에 노을빛이 온 집을 물들였습니다. 그 빛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빛이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나를 찾는 빛이며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시면의 영혼 속에 가득 찬 행복이 넘쳐 흘러 당신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연의 금빛바다였습니다.